자, 오늘 우리 이제서부터는 기여를 좀 바꿔야 돼요. 기여를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할 내용은 사용자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사용자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고, 이게 왜 기여가 변속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5시간 동안에 했던 게, 6시간 동안에 했던 게 상당히 프레임적이고 프린시플 쪽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HCI라고 하는 거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주기 위함이다. 제일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런 최적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모티브로 상호작용이라는 걸 쓴다.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어줘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를 우리 이쪽 그 경험 상호작용 혁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HCI의 프레임워크에서 봤고, 그 다음에 그런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경험의 3가지 요소를 갖다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한 경험이 얼마나 유용한 경험인가, 또 내가 한 경험이 얼마나 쉽고 편리했나,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우리가 토론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감성적인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이 3가지는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파트가 시어리하고 원리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기어를 바꿔서 다 알겠는데 거기까지 하고 딱 끝나면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런 것 같은 걸 갖다 대학에서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물론 이제 더 깊이 내려가면 원리하고 원칙이 있지만 그런 상식 수준의 얘기였다면은 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즐겁고 더 유용하고 더 편리한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까? 라고 하는 how 또는 메소덜러지 측면을 알아야지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프린시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학기 말까지는 대부분이 메소덜러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메소덜러지 파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트는 리서치, UX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이 뭔가를 갖다 현상을 갖다 파악하는 것. 그래서 크게 4가지를 파악을 해요. 거기에 사용자를 파악을 하고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기술들이 어베일러블한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 그게 리서치 파트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 파트를 갖다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에 대한 분석만 하고 끝나버리면 연구하는 사람은 좋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베이스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UX 디자인이에요. UX 디자인은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컨셉, 두 번째는 스트럭처, 구조, 세 번째는 비헤이비어, 행동, 네 번째는 레프리젠테이션, 표상. 그래서 컨셉과 구조와 행동과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가 UX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예요. 이 4가지 요소를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걸 디자인하고 이제 그 다음은 임플리멘테이션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3번째 단계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방법론에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리서치, UX 리서치 파트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유저 리서치, 사용자 분석 단계를 갖다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목의 성격상 또 이게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하거나 실제로 신제품을 마련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꼭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믹스돼 있고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용자 파트를 할 거고요. 우리 사용자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누구냐? 사용자라는 게 뭐냐?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위에 있는 그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중요한 파트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싶냐? 사용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들이 뭐냐? 라는 게 왼쪽에 있는 핵심 자료라고 하는 파트고. 세 번째는 그런 거 내가 다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 그럼 우리 사용자 분석한 모습을, 사용자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는 거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사용자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누구냐?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싶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사용자를 표현하려고 할 때 분석의 결과로 페르소나라는 걸 갖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오늘 세 가지 파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분석의 중요성. 이게 참 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사용자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열심히 떠들고 다녀도 별로들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내가 막 나가서 떠들지 않아도 이거 사용자 분석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나올 정도로 생각들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과거에 사용자 분석을 별로 안 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기획하는 사람들, 서비스 기획이나 제품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사용자다. 나도 이 물건 나오면 나도 쓸 거다. 그러니까 나나 그 사람이랑 비슷한데 뭘 가가지고 그걸 보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물어봤는데 별로 거짓 게 없더라.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뭐하러 물어보냐.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이제 기업들이 사용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기밀들을 갖다가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 있는 사용자를 갖다 데리고 와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제품 구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밀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거 대비해서 내가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용자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별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거 하느니 차라리 한 줄이라도 더 코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많은 리서치 결과나 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들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게 나중에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영 이산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돈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게 많은 리서치 결과가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케이스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LT 5,500번의 이거 책임. 이거 봤죠? 동영상. 우리들 직장 가면은 저런 일을 하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가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다 좋은데, 실제로 개발자들, 또 기획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기획 의도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컨포메이션 바이어스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설이 있으면은 그 가설을 프루브하는 쪽, 서포트하는 쪽에 에비던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실제로 굉장히 큰 그런 미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광고까지 하는 이 회사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이제는 정말 사용자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자 종류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게 주사용자가 누구고 부사용자가 누구냐. 주사용자 당연히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부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주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사용자라고 그래요.
그 주사용자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그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은 실제 시스템을 앞으로 사용할,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직원들 중에 하거나 관계사 직원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사용자 분석을 해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고, 이제 요새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 더 약아져서 대학에다가 아주 조금의 큰 돈을 주고, 뭐, UX 평가단, 뭐 이런 거 모집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실비로 데이터를 갖다가 걷어가는 게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낫고, 이렇게 기업 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있고요. 부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사용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물건을 산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틀리는 경우, 또 그 물건의 어떤 용도를 결정하는 사람과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그리고 이제 뭐 HCI 부서하고 디자인 부서, 마케팅 부서 이런 데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달라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애들들 유아 교육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멤버십 등록한 사람은 엄마 아빠일 거고, 그거 사용하는 애들은 아이들일 거고요. 우리가 쓰는 이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하고 네이버를 비교를 해봐도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에 대한 초점에 따라서 얼마나, 물론 꼭 그것 때문에 달라졌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다른 차이가 날까를 갖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글하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주사용자는 누굴까? 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 앞에 나타난 디자인이나 그 자체만 봐서는 주사용자가 일반 사용자 같아 보이죠. 네, 사업자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제 반면에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전면에 있는 요거 한 단짜리가 얼마인지 알지? 무지하게 비싸요. 무지하게 비싸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네이버가 생각하는 주사용자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인지 아니면 광고주가 주사용자인지가 약간 현재 상황을 봐서는 헷갈리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로봇, 교육용 로봇도 그렇고, 나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아닌가 싶어. 오빠 믿지? 이거 요새도 쓰니? 요새는 많이 안 쓰는가 보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감시당하는 사람과 감시하는 사람, 주사용자가 누구고 부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VOC라고 그래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여러분,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VOC처럼 귀찮고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용자들 컴플레인인데, 이 사용자들 컴플레인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면은 요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 임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VOC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 제품의 컨셉이나 제품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사용성을 갖다 저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런 VOC에 너무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요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파트를 갖다가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는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로 나눠지고 주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분석을 하는 게 당연히 옳은 얘기고 부사용자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부사용자들이라는 거는 실제 사용자하고 굉장히 다른 모티베이션이나 또는 특징을 갖다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어떤 사용자를 주사용자로 또 어떤 사용자를 부사용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선머리입니다.